명품은 많은데 일자리는 없는 나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만약 내 월급이 20년 전이랑 똑같고 내 자식 2명 중 1명은 백수라면 어떠시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저 멀리 유럽의 명품 강국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구찌, 프라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들을 가진 나라.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40%에 육박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서 부모 집에서 40살까지 사는 게 일상이에요. 1980년대만 해도 이탈리아는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 경제대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독일을 넘는다 고 외치던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GDP 성장률 0%대 청년들은 독일로 탈출하고 국가 부채는 GDP의 150%를 넘어섰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이 간지의 나라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더 무서운 건 이탈리아가 겪고 있는 고통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초고령화, 저출산, 경직된 노동시장, 포퓰리즘 정치. 모든 게 대자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탈리아가 어떻게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왜 남의 일이 아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될 겁니다. 1945년 이탈리아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나라. 무솔리니는 처형당했고 도시들은 폭격으로 잿더미가 됐죠. GDP는 전쟁 전의 절반으로 떨어졌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미국이 마셜 플랜으로 돈을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1948년부터 1952년까지 이탈리아가 받은 돈이 무려 14억 달러, 지금 가치로 약 180억 달러입니다. 이 돈으로 공장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산업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이탈리아에게도 특수가 찾아옵니다. 미국이 전쟁 물자를 조달하면서 이탈리아 공장들이 풀가동으로 돌아간 거죠. 섬유, 철강, 기계,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1950년부터 1963년까지 13년간 이탈리아 경제는 연평균 5.3%씩 성장했습니다. 포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북부 이탈리아를 흐르는 포강 주변이 산업 중심지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발전한 겁니다. 피아트 자동차 회사는 1957년 피아트 500을 출시합니다. 작고 귀여운 국민차였죠. 가격도 저렴해서 이탈리아 서민들도 차를 살 수 있게 됐어요. 거리마다 피아트 500이 넘쳐났습니다. 밀라노와 토리노는 공업도시로 변모했고 남부 농촌에서 북부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났고 월급도 계속 올랐어요. 냉장고, TV, 세탁기. 이탈리아 가정에도 가전제품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이탈리아는 우리가 부활했다 고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독일도 안 부러운 시절이었죠. 경제학자들은 이탈리아가 유럽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기의 이면에선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빠른 성장의 과실이 불균등하게 분배됐거든요. 북부는 부자가 됐지만 남부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랐지만 물가는 더 빠르게 올랐어요. 그리고 1968년 터질 게 터집니다. 1968년 이탈리아 전역에서 파업이 터져나옵니다. 우리도 좀 제대로 살자. 노동자들의 외침이었죠. 경제는 성장했는데 정작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주말도 없고 산업재해는 일상이었어요. 회사는 돈을 벌어도 노동자들한텐 최저임금만 줬습니다. 학생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다. 유럽 전역을 휩쓸던 68억 명의 물결이 이탈리아에도 밀려온 겁니다. 대학은 점거됐고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 찼죠.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1970년 노동자 헌장 STATUTO DILAVORATORI 통과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법이었죠. 해고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확대했습니다. 들어보면 좋은 일 같죠? 문제는 정부가 이걸 돈을 찍어서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낸 거예요.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놨습니다. 공무원 늘릴게, 연금 올려줄게, 공공주택 지어줄게. 모두 빚으로 충당했습니다. 1970년 이탈리아 국가부채는 GDP의 38%였습니다. 건전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1980년엔 58%로 뛰었고 1990년엔 95%까지 치솟습니다. 나라빚이 폭발한 겁니다. 게다가 남부지역의 마피아와 부패한 정치인들이 결탁해서 정부 예산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사업을 발주하면 마피아 관련 기업이 따내고 뇌물이 오갔어요. 탕엔토폴리티ANGNTOPOLI, 뇌물의 도시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경제는 점점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성은 안 올라가는데 임금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힘들어졌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OPEC 석유 수출을 금지합니다. 유가가 4배로 폭등했어요. 이탈리아는 석유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장을 돌릴 기름이 없었어요.
전기도 부족했고 난방도 못했습니다. 겨울에 학교가 문을 닫을 정도였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1975년 GDP는 마이너스 2.1% 역성장했어요. 그런데 물가는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니까 모든 게 비싸진 거죠. 라면값, 빵값, 버스 요금 다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 20%를 넘어섰어요.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물가는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최악의 조합이었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물가는 올라서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시기에 극좌 테러 조직 붉은 여단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타도하자며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납치하고 살해했어요. 1978년엔 전 총리 알도 모로를 납치해서 55일 뒤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극우 테러도 벌어졌습니다. 1980년 볼로냐 기차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85명이 죽었어요. 이탈리아는 테러와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이 시기를 나베 시대 ANNITPIOMBO라고 부릅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던 시대라는 뜻이죠. 경제는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부는 자주 바뀌었고 정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1970년부터 1980년까지 10년간 정부가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탈리아는 놀라운 반등을 보입니다. 잠깐이지만 영국을 넘어서는 기적을 만들어내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987년 4월 이탈리아 정부가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우리 GDP가 영국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세계 5위 경제대국입니다. 일소르파소일 소파소, 즉 추월이라고 불린 이 사건은 이탈리아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영국을 이겼다. 신문은 일면에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죠. 실제로 1980년대 이탈리아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평균 23%씩 성장했어요. 패션, 자동차, 명품, 이탈리아 브랜드들이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아르마니, 베르사체, 돌체인가바나, 밀라노는 세계 패션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슈퍼카의 본고장이었죠. 이탈리아 제품은 럭셔리와 스타일의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숫자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GDP를 계산할 때 지하경제까지 포함시켰던 거예요. 지하경제란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경제를 말합니다. 탈세, 현금거래, 무신고 사업 이런 걸 다 합쳐서 GDP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탈리아 지하경제 규모는 공식 경제의 약 27%에 달했어요. 영국은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탈리아는 포함시켰으니 당연히 숫자가 커 보일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환율 효과도 있었습니다. 리라화 가치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면서 달러로 환산한 GDP가 부풀려진 겁니다. 실제로는 이탈리아 경제의 체질이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죠.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났고 생산성은 정체됐으며 실업률은 높았습니다. 1980년 국가부채가 GDP의 58%였는데 1990년엔 95%까지 치솟았어요. 10년 만에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이자만 갚는데도 정부 예산의 10%가 넘게 들어갔죠. 일소르파소는 잠깐의 착시였습니다. 통계상의 트릭에 불과했어요. 실상은 빚더미 위에 세운 모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탈리아는 더 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1999년 1월 1일 유럽 단일화폐 유로화가 탄생합니다. 이탈리아는 리라화를 버리고 유로화를 채택했죠. 처음엔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독일, 프랑스처럼 강한 화폐를 쓴다. 유로존에 들어가면 금리도 낮아지고 무역도 편해지니까 경제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유로화 도입 직후엔 이점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갔어요. 예전엔 이탈리아가 빚을 낼 때 높은 이자를 내야 했는데 유로존 멤버가 되니까 독일과 비슷한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싼 이자로 빚을 마구 냈습니다. 2000년대 이탈리아의 부채는 더욱 빠르게 늘어났죠. 어차피 이자가 싸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유로화를 쓰면서 이탈리아는 예전에 쓰던 비밀병기를 못 쓰게 됐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화폐 평가절하입니다. 예전엔 이탈리아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면 정부가 리라화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제품이 싸지니까 수출이 늘어나는 거죠. 일종의 치트키였어요. 그런데 유로화를 쓰면서 이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유로화 가치는 유럽중앙은행이 12일 결정하니까 이탈리아 혼자 마음대로 못 건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독일이 너무 강했어요. 독일은 생산성이 높고 기술력도 뛰어나서 같은 유로화를 써도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이탈리아 기업들은 독일 기업들한테 밀리기 시작했죠. 결과는 수출이 줄고 경제가 정체됐습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이탈리아 GDP는 거의 안 늘었어요. 연평균 성장률이 0.2%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상 제로 성장이죠. 마치 전투력 측정기는 고장났는데 몸무게만 계속 늘어난 꼴입니다. 빚은 계속 쌓이는데 경제는 안 크니까 부채 비율이 폭발한 겁니다. 2000년 GDP 대비 105%였던 국가부채가 2020년엔 155%까지 치솟았습니다.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이었죠. 유로화는 이탈리아에게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겉보기엔 좋아 보였지만 마시고 나니 독이 퍼진 거죠. 이탈리아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것보다 아내랑 이혼하는 게 쉽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노동법이 가장 빡빡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1970년 노동자 헌장 이후로 이탈리아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들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해고는 부당하다. 정리해고는 안 된다. 비정규직은 나쁘다. 이런 철학이 법으로 굳어진 겁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정규직을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냥 실적이 안 좋아요로는 안 돼요. 파산 직전이라는 걸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해고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다 시도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임금 삭감, 근무시간 단축 배치 전환, 이런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는 증거를 내야 하죠. 셋째, 노조와 협의해야 합니다. 노조가 반대하면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려요. 넷째, 설령 해고가 인정되더라도 막대한 위로금을 줘야 합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줘야죠. 결과는 사장들이 무서워서 사람을 안 뽑습니다. 한번 뽑으면 평생 책임져야 하는데 누가 뽑겠어? 이게 경영자들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대신 기업들은 비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를 고용합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자르기 쉽거든요. 2020년 기준 이탈리아 노동자의 18%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합니다. 2024년 이탈리아 청년 실업률 1524세는 22.8%입니다. 청년 5명 중 1명이 백수인 거죠. 남부 지역은 더 심각해서 40%를 넘어요. 설령 일자리를 구해도 비정규직이거나 인턴입니다. 월급은 적고 미래는 불안정하죠. 결혼, 출산,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엔 밤보촌이비에이엠비오CCIONI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큰 아기들이라는 뜻인데 3040대가 되어서도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2020년 기준 3034세 이탈리아인의 49%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노동시장이 경직되니까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기업들은 혁신을 못하고 경제는 정체됩니다. 악순환이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완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탈리아 정치는 한마디로 막장 드라마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이탈리아는 정권이 평균 1년에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2024년까지 약 70개의 정부가 들어섰어요. 선진국 중 가장 불안정한 정치 시스템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탈리아는 다당제 국가거든요. 정당이 너무 많아요. 2022년 총선 기준으로 의회에 진출한 정당이 10개가 넘습니다. 좌파도 쪼개지고 우파도 쪼개지고 중도도 쪼개졌죠.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으니까 연립정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또 불안정합니다. 연립 파트너들이 싸우다가 정부가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정권이 자주 바뀌니까 장기 계획을 못 세웁니다. 이번 정부 때 개혁하자. 고해도 12년 뒤 정권이 바뀌면 다 없던 일이 돼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세제 개혁 다 중단됩니다. 게다가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만 내놓습니다. 세금 깎아줄게. 연금 올려줄게. 기본소득 줄게. 듣기엔 좋죠.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2018년 집권한 오성운동-동맹당 연립정부는 시민소득 REDDTO, DCITTADNANJA라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매달 돈을 주는 거예요. 재원은 당연히 빚입니다. 연간 80억 유로가 들어가는데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부채가 또 늘어난 거죠.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대신 기본소득만 받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업률은 안 줄고 재정만 악화됐습니다. 극우 포퓰리스트인 마테오 살비니는 이민자들을 내쫓자, 유럽연합을 탈퇴하자고 외쳤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스케이프고트만 만드는 거죠. 2022년 집권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극우 정당 출신입니다. 이탈리아를 다시 위대하게 라고 외치지만 구체적인 경제 개혁안은 없어요. 포퓰리즘 구호만 난무할 뿐입니다. 부패도 심각합니다. 1992년 탕엔토폴리 스캔들이 터지면서 정치인 수천 명이 뇌물 혐의로 기소됐어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탈세, 뇌물, 성매매 알선 등으로 여러 번 재판을 받았죠. 국민들은 정치를 믿지 않습니다. 투표율은 계속 떨어지고 어차피 누가 해도 똑같다라는 냉소주의가 퍼졌어요. 정치가 실종되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청년들은 절망합니다. 이탈리아는 출구 없는 미로에 갇혀버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탈리아가 앓고 있는 병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소름 돋게도 대한민국의 건강검진 결과표와 똑같습니다. 첫째, 초고령화.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화된 나라입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에 달해요. 그런데 한국은 2024년 20%를 넘어섰고 2035년엔 이탈리아를 추월할 예정입니다. 둘째, 저출산. 이탈리아 합계 출산율은 1.24명입니다. 낮죠? 그런데 한국은 0.72명입니다. 세계 최저예요. 이탈리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셋째, 청년 실업. 이탈리아 청년 실업률 22.8%.
한국은 공식 통계로 5.5%지만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구직 단념자까지 포함하면 비슷한 수준이에요. 넷째, 경직된 노동시장. 이탈리아는 해고가 어렵죠. 한국은 정규직 해고는 이탈리아만큼 어렵습니다. 대신 비정규직이 36%에 달해요.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쪼개진 겁니다. 다섯째, 부동산 문제. 이탈리아는 부동산 거품이 꺼진 나라지만 한국은 지금 거품이 한창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평균 연봉의 18배예요. 청년들은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섯째, 국가부채. 이탈리아는 GDP 대비 150%,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50%지만 공기업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 연금 부채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5%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일곱째, 포퓰리즘 정치. 이탈리아는 세금 깎아줄게, 돈 줄게만 외치죠. 한국은 청년에게 집 사주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중교통 무료, 재원 없이 퍼주기만 약속합니다. 여덟째, 생산성 정체. 이탈리아는 20년간 제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10년대 평균 2.9%, 2023년 평균 1.7%. 추세는 명확합니다. 아홉째, 지역 불균형. 이탈리아는 북부는 부자, 남부는 가난하죠. 한국은 수도권 집중이 심각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열째, 미래에 대한 절망. 이탈리아 청년들은 반보촌이가 돼서 부모 집에 얹혀 삽니다. 한국 청년들은 M4 세대가 돼서 연애, 결혼, 출산, 집, 꿈을 포기합니다. 대자비가 아닙니까? 이탈리아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2020년 후 한국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아직 성장 중이라는 겁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정체됐지만 한국은 아직 조금씩이라도 크고 있어요. 하지만 추세를 보면 곧 이탈리아를 따라갈 겁니다. 이탈리아의 잃어버린 30년은 견고합니다. 성장은 기적처럼 찾아오지만 유지는 실력이다. 지금 우리가 이탈리아의 어제를 웃고 넘긴다면 우리의 내일은 이탈리아의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한때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2차 대전 후 폐허에서 일어나 포강의 기적을 만들었죠. 1980년대엔 영국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년 실업 22.8%, 20년간 제로 성장, GDP 대비 150%의 국가부채.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독일로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부모 집에 얹혀 삽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포퓰리즘 정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개혁 실패, 유로존의 족쇄, 저출산과 고령화.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출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탈리아처럼 30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것인가? 성장은 기적처럼 찾아오지만 유지는 실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탈리아의 어제를 웃고 넘긴다면 우리의 내일은 이탈리아의 오늘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저절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실패가 우리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